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 회사채의 종류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사채의 종류 중 신종사채 마지막 신종자본증권 및 프라이머리 CBO 특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18강 채권금리 9번째. 회사채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한눈에 보도록 만든 표를 마지막으로 참고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신종사채 중 변동금리부 사채까지 알아보았고, 오늘은 신종사채 중 신종자본증권을 마무리하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과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그리고 바젤 3에 관해 알아보고 프라이머리 CBO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와 바젤 3 규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중앙은행 등 자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기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종사채 중 마지막으로 신종자본증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가진 하이브리드 증권으로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받으면서 주식이나 펀드보다는 안정적으로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를 겨냥해서 나온 상품입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하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은행들과 기업들의 자기 자본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회사채입니다. 1998년 10월 바젤위원회가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기본 자본 인정 기준을 마련한 뒤 미국, 유럽 등 은행들의 자기 자본 조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이상 장기이거나 영구채 형태로 발행되고 조기 상환권인 콜옵션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만약 금융당국이 발행회사를 부실회사로 지정하게 되면 신종자본증권 이자 지급을 중단할 수 있고 회사를 청산할 때 상환순위도 후순위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신용평가 기준으로는 일정 비율만을 자본으로 인정합니다. 앞서 신종자본증권에서 바젤위원회가 나왔는데요. 용어가 나왔으니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바젤 3 자본 및 유동성 규제에 관하여 차례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퀴리티 커버리지 레시오, 줄여서 LCR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의 줄임말로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순현금 유출액 대비 보유 비율을 말합니다. 용어가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은행이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언제든지 은행이 유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융위기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명 뱅크런이라고 해서 자금 인출 사태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어떤 지원도 없이 30일간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자산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 규정입니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서는 팬데믹으로 이 LCR 비율을 완화 조치했고 한국은 2023년 10월까지 LCR 비율을 95%로 유지했습니다. 자, 그럼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정을 관리 감독하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어떤 기구인가 알아봅시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은행 규제와 감독 기준을 개발 및 국제협력 증대를 위해서 지텐 중앙은행 총재회의 결의로 1974년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줄여서 BCBS라고 부릅니다. G7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G8, 즉 그룹 오브 8이라고 해서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러시아 정상들이 매년 모여서 현안을 논의하는 회담이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문제로 러시아를 제외하여 다시 G7이라고 합니다.
G10은 그룹 오브 10, 10개 선진국 모임으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의 모임입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셨나요? 국가가 모두 11개인데 왜 G10인가 싶으셨을 텐데요. 11개 국가가 맞고 관습상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OECD 내 경제정책위 산하의 비공식 실무기구인 G10그룹은 OECD의 국제통화 및 금융정책을 협의하고 통화마피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금융감독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BCBS는 주로 은행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며 2010년 9월 바젤3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발표하고 2011년 완성하여 국가별 이행 상황 점검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시행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등 28개국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젤 금융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방금 알아보았던 최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은 2019년 이후 100%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젤3 자본 및 유동성 규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바젤3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젤은 스위스의 한 도시로 국제적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오일 쇼크 등 과거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 불안이 생겨났고 국제금융사회는 은행들의 불안정한 상황을 규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스위스의 바젤에 위치한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국제규제의 기준을 합의하게 됩니다. 바젤은 BIS라고 해서 자기 자본 비율 등 여러가지 규제안을 마련하였고 바젤 1, 바젤 2를 거쳐 바젤 3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사안들은 나중에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바젤 3 자본 및 유동성 규제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미국의 4대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는 등 어마어마한 폭풍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세계은행 자본을 건전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대형 은행 위기 시 손실 흡수 능력 강화를 위해 2010년 9월 세계은행 자본 규제 기준이 발표되니 이것이 바로 바젤3입니다. 2019년 이후 100%를 준수하도록 공고하고 바젤3 최종안을 늦어도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모두 이행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코비드19 팬데믹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팬데믹 완화 조치로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비율을 맞추는 것으로 완화 조치를 발표합니다.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92.5%,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는 LCR 비율 95%,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LCR 규제 비율 97.5%, 2023년 7월까지 LCR 규제 비율 100%를 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까지도 바젤3 규제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금융당국은 LCR 규제 완화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LCR 규제 비율은 95%입니다. 이제 다시 신종자본증권으로 넘어와서 신종자본증권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의 세 가지 특징 중 첫 번째, 채권의 특징은 채권처럼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이고 은행이 청산될 때 상환 우선순위가 선순위 채권 및 후순위 채권에 비해서도 후순위이지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청산될 때 이 정도 후순위는 못 받는다고 보아야겠죠. 이처럼 파산 시 상환 우선순위가 낮아서 자본으로 인정됩니다. 신종자본증권의 두 번째 주식 특징은 주식처럼 만기가 아주 길다는 것입니다. 만기가 30년이거나 영구채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업이나 은행들은 무상 또는 유상증자 대신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확충합니다. 신종자본증권의 세 번째 옵션은 위와 같은 특징 때문에 5년 조기 상환 옵션인 콜옵션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신종사채 마지막으로 신종자본증권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의 장점 중 발행회사 측의 장점으로는 발행 절차가 단순하고 간편하며 조달 비용이 저렴합니다. 만기가 길거나 영구적이어서 상환 부담이 적고 그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신종자본증권의 장점 중 사채권자 측의 장점은 은행 평균 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이 제공되어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의 단점은 사채권자 측의 단점인데요. 만기가 길어서 유동성이 낮고 매매가 가능하지만 잘 판매되지 않아서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기업이나 은행이 부실화하면 이자 지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채권의 상환 순위가 후순위이므로 상환 리스크가 존재하겠습니다. 실제로 23년 3월 스위스를 대표하는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파산하면서 크레디트 스위스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가치가 전액 상각 처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프라이머리 CBO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프라이머리 CBO의 설명에는 프라이머리 CBO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 또는 자산담보부증권을 이야기하는데 그중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설명하면 어떤 기업 또는 은행이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등 여러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기업이나 은행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은 자산의 가치는 있지만 바로 현금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것을 어려운 말로 유동성이 떨어진다라고 평가하고 대신 이런 자산을 담보로 잡고 증권을 발행하여 유통하는 방법으로 대상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즉 현금화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업이나 은행이 가진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즉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자산유동화증권 또는 자산담보부증권이라고 합니다.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발표 이후 자산담보부증권이라는 말보다 자산유동화증권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 영상에서 MBS라는 것을 알아본 기억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 MBS가 대표적인 자산유동화증권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채권을 담보로 하면 CBO, 대출을 담보로 하면 CLO, 주택을 담보로 하면 MBS입니다. 프라이머리 CBO는 채권 중 바로 신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즉, 신규 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미 발행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기발행된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은 세컨다리 CBO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CBO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은행의 파산 위험에 대비 담보를 안전장치로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이나 은행이 직접 발행한 채권보다 높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됩니다. 프라이머리 CBO는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 중견기업들이 채권을 모아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보증을 거쳐서 발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채권금리 9번째 시간으로 회사채 종류와 특징을 마무리하였고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와 바젤3 자본 및 유동성 규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완벽히 알려고 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영상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니 포기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에 오늘의 정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정리하시고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면 영상을 반복 시청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투자에 관한 질문은 답변 드리지 않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